네, 안녕하세요. 저기 기파랑문회원 최용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바로 제가 설명회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여기 제 얼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예요. 15년 전에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EBS 교육방송에서 강의를 했었고,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이렇게 올해 강의를 했고요. 우리 여기 방금 소개하신 이청원 원장님도 EBS에서 강의한 선생님입니다. 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부풀교육이라는 회사는 지금 기파랑문회원이라는 브랜드랑 부풀국어학원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풀국어연구소에서 이제 교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만들면서 양질의 교재다. 아마 마지막에 끝나면 교재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2028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건데, 이건 뭐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은 2024년도에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개편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1, 초6, 초5 아이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언급하자면은 확정은 아니니까 참고로. 이 고교 확정제 요거는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고교 확정제를 하게 되면은 이 내신은 이 절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얘랑 절대평가는 세트예요, 세트. 예, 이걸 하면서 절대평가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대학은 내신을 신뢰하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참고로 중학교는 지금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절대평가로 중학교 때 A가 한 반에서 한 25% 정도까지 A거든요. 그걸 고등학교 상대평가로 바꾸면은 1에서 4등급까지가 A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에서 A라고 해봐야 1에서 4등급까지인데 그걸 신뢰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내신은 무너지는 거예요. 대입에서는. 그러니까 고1이 공통과목을 주로 하니까 선택할 게 별로 없는 거지, 고1이. 그러니까 고1은 상대평가로 하고 고2, 3은 절대평가로 하면 어떠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다면은 중학교 2, 3학년 때 이제 고1 내신에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내신은 그냥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얘에 비해서는 너무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중2, 3 때, 특히 중3 때 고1 내신 완전히 끝내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고2, 3부터는 수능에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확정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 현행 수능을 이제 유지하거나 요걸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이 논서 수령 수능을 도입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 수능에서 핵심은 이 논서 수령 수능이 되겠죠. 그렇죠? 내신에서는 고1 내신이 될 것이고 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8 현 중1 아래 아이들. 수능에서는 논서 수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논서 수령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서수령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서수령이라고 한다면은 국어에서 논서 수령 시험은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국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지문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국어는 핵심인 거예요. 그 지문이라는 건 보통 배우지 않은 거, 그렇죠? 또는 배운 것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문해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제시된 거를 이제 과정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 요 능력을 우리가 이제 사고력이다 해서 기본적으로 서논수령 수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 사고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국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표현력이라는 거는 사실 요 앞에 독해 사고력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바뀌는 이 서논수령에서도 국어는 결국 독해 사고력을 상당한 수준까지 쌓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되진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2028 대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참고를 할게요. 현재 그러면 대입은 어떠냐? 현재 대입을 한번 보면은
현재 대입하고 2028 대입이 엄청나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본질은 어차피 동일한 거란 말이죠. 현재 내신 같은 현재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일단은 기본 문제가 한 8, 90%, 변별력 문제가 한 12, 10%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 문제라는 건 뭐냐? 성실하게 암기를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 성실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실을 아무나 성실히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두 과목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내신 대비 기간 한 달 정도 달달달 외우면은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근데 물론 국어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니까 전 과목을 성실하게 암기할 수 있는 훈련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내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내신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중학교 내신은 적당히 해. 그럼 뭘 합니까? 예. 중학교 때 전 과목 내신 관리를 성실히 하지 않은 친구가 어떻게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내신 관리를 잘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중학교 내신에 올인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신 기간에만 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내신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중학교 때는 거의 이런 문제로만 출제가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중학교 때 A 받은 아이들을 1에서 4등급으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변별을 해야 되니까 요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오는 문제들, 이제 요런 문제, 낯선 지문과 선택지의 개념을 적용하는 요런 게 고등학교 때는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실하게 암기한 아이들이 다 100점 맞아버리면은 한 반에 1등급이 막 10명씩 나오면 안 되잖아요. 1등급은 어차피 한두 명 나와야 됩니다. 예, 한두 명 1등급은. 2등급은 뭐 3, 4등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요 문제는 그럼 뭐냐? 요 문제는 단순 암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역시 독해사고력이라는 거예요. 변별력은. 물론 한 3등급까지, 2등급 후반까지 가려면은 요것만 잘해도 가능은 합니다. 요것도 어려운 거니까 사실은. 자, 그래서 내신에서, 현재 내신에서도 요것까지 되는 아이들이 1, 2등급으로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거지, 요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은 뭐 너무 쉽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문학이 너무 어려워, 문법이 너무 어려워 이래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뭘 틀려요? 독서를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학, 문법은 별로 틀리지도 않아요, 애들이. 다 독서에서 틀립니다. 독서는 뭐냐?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비문학이라는 거는 뭐냐? 신문, 사설, 칼럼 같은 글. 맞죠? 그래서 수능은 그냥 독서야. 그러면 신문, 사설, 칼럼 같은 글이야. 그렇죠? 그러면 신문, 사설, 칼럼 같은 글에 뭐가 필요해요? 뭐 외울 거 있어요? 없죠. 그냥 독해사고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문학 필요 없어. 문법 필요 없어. 독서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문학과 문법은 내신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문법을 내신을 성실히 하면서 열심히 암기하잖아요. 그럼 수능에서는 문제가 안 돼, 얘네들이. 여기서 결국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독해사고력이 현재도 뛰어난 아이들이 결국에는 상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독해사고력을 향상시킬 거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법, 초등학교 아이들이 문법 이런 거 공부해봐야 다 잊어버릴 텐데 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러면 선택 과목은 뭘 선택해야 돼요? 공통 과목이 중요합니까? 선택 과목이 중요합니까? 공통 과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별로 덜 중요해. 예. 얘가 중요하고 요 중에서 뭐가 중요하죠? 독서, 비문학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수능에서는, 예.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시험 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 선택하면 됩니다. 본질적으로 별로 다르진 않아요. 예. 공부 좀 잘한다는 문법하고 보통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현재 입시에서도, 그 다음에 2028 입시에서도 결국은 독해사고력이 상위권을 결정하는 거다. 물론, 그냥 중상위 정도 하려면은 요 성실 암기 요걸 열심히 해도 중상위권은 되죠. 그렇죠? 아주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결국 요게 핵심이다. 요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되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르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 중2부터 내신이 시작되니까 중1까지 독서 논술학원을 이제 많이 보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일찍 국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딱 보니까. 예. 저는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초등국어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예. 왜냐하면은 그 초등애들한테 뭐 국어 가르칠 이유도 없고, 예. 중고등학생이나 하는 거고, 뭐 초등애들은 아직 그 한국 사람이 아니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외국인한테 뭐 국어 가르쳐요.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뭐 우리 아들을 보니까 또 책도 안 읽어. 예, 너무 빨리 휴대폰을 줬습니다, 제가. 저는 자율성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판단해. 유튜브 맨날 봐봐. 별거 없어. 스스로 판단해 했는데 우리 아들 지금 아직 5학년인데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보더라고. 예,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 보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굳이 자기가 일찍 일어나. 그래서 보면서 이제 내가 좀 통제를 가해줘야 되겠구나. 어쨌든 간에 독서논술학원을 이제 보냅니다. 우리 아들도 보냈는데, 어이구야, 엄청나게 어려운 책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 근데 평상시부터 독서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솔직히 평상시에 다독과 정독을 하는 아이들은 독서논술학원 보낼 필요 있습니까? 혼자 읽으면 돼요, 책. 대부분은 우리 아들처럼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냈는데, 그럼 그래서 보낸다고 해서 걔가 그 책을 정독, 다독을 할 거냐? 좀 의문이죠. 왜? 걔한테는 그게 어차피 숙제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어려운 책을 선정하더라고.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을 그 초등애들이 읽혀. 예, 너무 놀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저 책을 읽나 한번 제가 관찰해봤더니만은 역시나 그 학원 가기 2시간 전에 그 책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내가 한 5시간은 읽어야지 이해할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우리 아들이 2시간 만에 그 책을 읽고 가니까 학원에서 전화가 와서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이 너무 잘한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책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한 거 되게 뻔히 아는데 잘하겠지. 뭐 지가 뭐 말빨은 아빠를 좀 닮아가지고 인터넷 사실 책을 안 읽고요. 인터넷에 줄거리만 찾아가도 독후감도 쓸 수 있고 논술도 쓸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떠들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또 이거 다니면서 이제 애들이 무슨 얘기하냐.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영어 수학하고 너무 힘들어. 레벨 테스트 너무 힘들어. 국어하고는 재밌대. 예. 이건 재밌어. 왜 얘만 아름다워요? 얘는 뭐 쉬어가는 코너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뭐 영어 수학학원에 지친 우리 아들 독서논술 가서 영혼을 치유하자 뭐 이런 느낌인데 에이 뭘 돈 주고까지 영혼을 치유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애들이 독서라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한다면 이게 허송세월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느낀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학원 가면 뭐라도 배우겠지. 앉아서 칠판 보면 뭐라도 배우겠지. 제가 봤을 때는 수동적으로 칠판 본다고 해서 별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책을 독서라는 거를 교보문고에서 두꺼운 책을 사서 착 소파에 앉아서 멋지게 읽는 것만 왜 독서라고 생각합니까? 짧은 글 있잖아요. 그렇죠? 신문 사설같이 짧은 글을 읽는 것도 똑같이 독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짧은 글을 통해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여기다가 추가한 거죠. 왜? 독서만 가지고는 얘가 집에서 얼마나 그걸 정확히 읽어왔는지 체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빨 좋은 애들은 제대로 안 읽어도 막 다 그냥 통과야. 예.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포함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레벨 평가가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레벨 평가가 없으면 왜 공부해요? 어차피 숙제인데. 예. 우리 대학 입시는 레벨 평가 하잖아요. 국어, 독서 이런 거는 우리가 레벨 평가, 독해력, 사고력 이런 건 레벨 평가하기가 힘들어. 그럼 대학은 어떻게 레벨 평가해서 애들을 뽑지, 국어를? 그렇잖아요. 정작 대학은 레벨과 평가로 애들을 뽑고 있는데 초등에서 독서는 평가를 못해.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결국 우리 독서논술의 목표가 문해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평가가 없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레벨 평가를 당연히 만든 거예요. 예. 대입에서 만약에 레벨 평가가 없이 대학을 가는 날이 온다면
그때 없어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레벨 평가를 도입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정기 평가를 꾸준히 보면서 또 여기 문제점이 뭔지 제가 보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이제 예비 고1 애들 딱 올라오면은 제가 글을 읽어보기 하면 애들이 글을 못 읽는 애들이 많아. 그럼 너 국어학원 뭐 이런 거 다녀본 적 있니? 물어보면은 자기가 독서론 수학원을 6년 다녔대요. 6년 다녔는데 그 글을 못 읽어. 이거 무슨 일일까요, 이거는? 영혼을 치유받으면서 뭐 다닌 거겠지 뭐. 적당히 읽고 그냥 대충 읽고 가가지고 뭐 떠들고 이랬겠지. 그래서 저는 이 학습 성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목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뭐 독서론 수학원 5년 다녔어, 6년 다녔어. 그냥 계속 다녀. 뭐야, 책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그래서 3년으로 끝내자, 우리는. 3년만 다녀. 그리고 목표는 수능이다. 수능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생들 막 중학교 1학년 저학년 애들을 수능을 본다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비전문가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전문가. 예. 예전에 중고등학생들 우리 국풀국어학원에서 수능날 불러가지고 제가 시범 삼아서 이제 수능을 보게 하거든요. 그럼 중3 애들이 가끔 수능 1등급이 나와요. 중3 애들이 수능 공부를 한 적도 없어. 국어학원 다닌 적도 없어. 그냥 봤는데 1등급이 나와.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정독과 다독을 집에서 했던 그런 애들이겠죠, 뭐.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문해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애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능을. 고3도 4등급 나오는데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우리가 모든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요 공통 과목만 시험을 보거든요. 요거에서 우리가 충분히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수능을 한다니까 좀 선행학원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문법 가르치는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게 선행이에요. 초등학교들 애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그 수능을 본다고 해서 뭐 관동별곡 3위인고 고전시가 안 가르칩니다. 예, 그냥 순수하게 문해력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제가 잡은 거예요. 그럼 수능에서 3등급이 안 나왔어. 3년 다녔는데 그럼 수학료 전액을 환불해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냥 보는 거예요. 졸업시험으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야 내가 3년 다녔는데 그래도 이거를 내가 읽을 수가 있네? 아이고,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그 수능 문제를 자기가 읽을 수 있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고 졸업을 시킬 목표로 제가 이 학원을 만들었어요. 작년 초에 처음으로 대치동에 오픈했잖아요. 분당하고, 그렇죠? 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다렸나 봐, 이 시스템을. 기다렸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학원 집합금지 시간에 그 시기에 개원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폭발적으로 많은 어머니들이 호응을 해주고 있고 이 시스템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판학문회원이라는 이 학원이 그냥 초등 그냥 적당히 만든 그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중고등 학원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국에서 50개 운영하고 있는데 중고등을 이 국어풀이과정이라는 학습법이 있어요. 이 국어풀이과정을 줄여서 국풀이라고 합니다. 예, 국풀. 이 저작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국풀학습법이라는 건 뭐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독해력이라는 거는 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지문 있잖아요. 어려운, 자기가 조금 소화하기 어려운 지문을 일단 반복해서 읽어야 돼. 그리고 반복해서 읽으면 생각하게 되거든요.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 책을 읽다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여러 번 읽는 거지. 그리고 막 엄마 아빠한테 이 단어 뜻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애들이 간혹 있어요. 0.0001% 정도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독서만 가지고 서울대 가는 애들이야. 예.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하는 것이 독해력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복. 읽기도 싫은 글을 반복해서 읽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생각은 더 싫어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기판학문회원은 간단해. 뭐예요? 자율적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강제로 시키는 학원이 기판학문회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죠. 학원이라는 건 고통스러워야 성적이 향상되는 겁니다. 즐겁게 향상해?
그런 거 있으면 뭐 거의 보내시면 되고, 예. 모든 건 고통이 없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고시키는 훈련이 바로 국풀학습법이에요. 이걸 적용한 게 기파락문예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해력에 물결을 일으키겠다. 물결을 쫙 일으켰는데 보니까 애기 얼굴이 탁 탄생을 했습니다. 아이 얼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로고를 보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야, 정말 이 학우는 정말 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찬기파랑과는 그 향가, 기파랑 신라시대 화랑의 인품을 예찬하는 그 달의 모양을 형상화하고 물결을 일으키면서 로고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반복과 사고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중고등학생들 우리 그 국풀학습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예를 한번 들게요. 자, 우리 애들이 나중에 중고등학생에 가면 이런 문제를 많이 풀게 돼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시도 어렵고 문제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애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그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들입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국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여기 모아놨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국내에서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그 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읽어요. 뭐 대충 읽을 수는 있어. 쭉 읽은 다음에 선택지를 보통 이 3개를 지웁니다. 예. 그리고 2개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선택지 3개는 대체적으로 지우고 2개에서 갈등을 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자기가 이 선택지 3개 지우는 것도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저한테 와서 굉장히 그 시건방진 표정으로 선생님 저는 항상 2개에서 혼동돼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겨요. 그 얘기 들으면은. 그럼 제가 얘기하죠. 다 2개에서 혼동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다 그래요? 깜짝 놀래. 네가 만약에 3개에서 혼동된다면은 너는 외국인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이면 다 2개에서 혼동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2개에서 혼동해. 그러니까 50%의 확률이에요. 50%의 확률로 찍어. 그럼 맞았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푸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5분 걸려요. 제가 이거 설명하라고 그러면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30분 걸립니다. 나는 왜 30분 걸리는데 걔는 집에서 5분 동안 풀지? 이게 수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거는 동그라미 치는 순간 그 문제를 완벽히 이해한 거예요. 왜?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국어는 얘가 동그라미 쳤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50%의 확률로 찍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몰라 물어보면은 뭐 풍설이 뭐야 그러면 하나도 대답을 못해.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이니까 맞은 거야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공부하냐? 고3까지 공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수학이라는 과목은 동그라미 치면 끝나는 과목이에요. 국어는 동그라미 치고 공부가 시작되는 학원입니다. 시작되는 게 국어입니다. 아직 이거를 몰라. 그럼 맨날 동그라미 치면서 넘어가는 거야, 수학처럼. 틀린 문제 나올 때까지. 예. 그럼 틀린 문제가 나오면 해설지를 봐. 수학도 틀린 문제 나오면 해설지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학습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이 학습에서 수학은 지금도 객관식 문제지만 사실상 수학은 주관식 문제거든요. 수학은 객관식 문제라고 해도 사실상 서술형이에요. 예. 영어도 지문 해석이 안 되면 아예 문제에 접근이 안 되거든. 근데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맨날 이렇게 풀고 앉아있거든. 그래서 논서술형 수능이 도입되는 겁니다. 당연히 도입이 돼야죠. 맞아도 맞은 게 아닌데 이게 풀이 과정을 쓰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국풀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문이 나와 있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답을 체크하는 거 관심이 없어. 그 지문 옆에 보니까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게 돼 있어요. 문제 밑에도 풀이 과정을 쓰게 돼 있어요. 요걸 다 우리 연구소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를. 우리 애들이 문제를 그냥 답을 1번 체크하는 거 관심 없어. 왜 1번인지 과정을 채워넣게 만드는 거예요. 얘도 그 지문의 과정을 채워넣게 만드는 거죠. 이런 지문 분석과 근거 분석을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시키고 있는데 이걸 그럼 왜 시키냐? 이 풀이 과정 이게 바로 논서술형 수능이고 요거를 채워넣으면서 이 애는 이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으면은 사고하게 되고 반복하게 읽으면서 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게 기파락문회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영화를 10번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서너 번 본 기억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영화를. 처음에는 그 영화의 대사나 장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근데 같은 영화를 한 3번, 4번 보면은 그 장면의 의미, 대사의 의미가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들어오면서 내가 영화를 보는 눈이 더 커지게 됩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하면서 글을 보는 눈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학습 방법을 적용한 게 이 기파랑 문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레벨을 이제 쭉 한번 보면은, 이제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우리 프로그램을. 예. 일단 요 레벨 5개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화랑의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랑의 계급. 얘가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기파랑이. 제일 낮은 게 선랑이라는 계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름을 다 짓고 나서, 너무 잘 지은 거야, 이름을.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내가 레벨명을 지었지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여기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오더니 이 이름 누가 지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지었어 그랬더니 너무 구리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걔네들 세대의 관점으로 너무 구린 거야, 이게. 내 세대에서 너무 멋있었어, 이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6개월, 12개월, 3년으로 마치게끔 하고 교재 수준이 굉장히 높죠. 교재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무학년제입니다. 그렇죠? 예. 막 학년이 섞여서 들어. 무학년제로 지금도 대치동에서 수업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커트라인이 30점, 50점, 60점씩 이렇게 돼 있고 최소 30점을 넘어야지 이 선낭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30점을 못 넘는 학생들은 응시자의 한 30% 정도는 30점을 못 넘어요. 30점은 그 32문제고 30문제가 객관식이고 2문제가 서술형인데 제가 봤을 때 32문제 중에서 한 찍어서 4-5문제 맞추고 자기가 풀어서 4-5문제 맞추면 30점 나옵니다. 근데 4-5문제도 못 풀었다면 걔는 수학 영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걔는 수학에 꽂힌 애야. 그런 애들은 수학을 하는 게 나아요. 수학이 메인이에요, 지금. 문과도 지금 수학이 핵심입니다, 지금. 문이과 지금 통합돼가지고. 수학에 목숨 거세요. 예. 그 다음이 국어입니다. 예. 2번째가 국어인데 뭐 그렇게까지 떨어졌다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30점을 넘으면 이제 선랑이 되는 거고, 요렇게 레벨에 맞게 들어오는데, 문제는 시험이 무지 어려워. 30점이 뭔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 애기들을 모아놓고 말이야. 초등학교 4학년 보통 제가 초4 때 들어와가지고, 초6, 초5 때 들어와서 중1,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예. 그런데 이제 초4, 5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초3짜리들은 참고로, 한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애들한테 무슨 국어를 가르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아니, 초4, 5짜리 애들이 선낭반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30점짜리 맞춰서 애들이 기죽이는 거야? 이 학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애들 뭐 기죽이는 학원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3년 과정에서 2개월마다 시험 보거든요. 그 2개월마다 보는 시험이 입학 테스트이자 진급 시험이에요. 그 18번의 시험이 난이도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30점으로 맞은 애가, 들어온 애가 3년 18번의 시험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80점을 맞게 하는 게 목표예요. 시험 난이도는 똑같거든요. 첫 번째 시험이나 18번째 시험이나. 맞죠?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 요 정도로 3년 동안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시험을 출제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어린애들을 모아가지고 괴롭혀가지고 말이야. 너 30몇 개 안 맞았지? 말하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걔 중에는 60, 70점으로 들어오거나 80점 맞아가지고 일로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예. 어쨌든 30점 맞아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무학년제고, 다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는 중2, 3 수업을 안 합니다. 우리 내신 수업을 안 해요. 그래서 고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선낭반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6학년에 선낭반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학년들은 확실히 속도가 빨라요. 그럼 고학년, 초6, 중1 정도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월반을 시킵니다. 월반을. 그 과정을 빨리 끝낼 수 있게끔. 물론 시험을 잘 봤을 경우에. 예.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년이 높은 아이들은 좀 잘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문학적 문해력과 비문학적 문해력이라고 그래서 선랑, 화랑, 원화, 국선, 기파랑을 거쳐서 마지막에 수능을 응시하는 요 과정. 3년 다니고 수능 응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30점을 넘어서 선랑반에 들어오고 6개월 동안에 진급시험을 3번 봐요. 그래서 화랑으로 진급을 해. 또 6개월 후에 원화로 진급. 또 6개월 후에 국선으로 진급. 또 6개월 후에 기파랑으로 진급한 아이들만 수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쉽지 않겠죠. 요 과정이 쉬우면은 그냥 다니는 학원이면은 뭐 다 수능 성적 나오겠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과정이 쉬우면 안 되죠. 그럼 내 실력이 향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3년 과정이잖아요. 도저히 못 따라가고 힘들겠어. 그러면 수학에 집중해라, 학원에 그만두고. 이런 마인드입니다, 제가 원래. 저는 숙제를 열심히 안 하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시험을 보고 화랑반에 들어갔습니다. 뛰어나 화랑반에 들어갔어. 4학년 때. 그리고 2개월 다니고 그만두잖아요. 우리 아들은 이걸 똥파랑이라고 불러요. 똥파랑. 그만둡니다. 우리 아들이 4학년 때. 뭐 투덜거리면서. 그래가지고 6개월 쉬고 다시 화랑반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6개월 후에 우리 아들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정말 6개월 다니는 애들이 쑥쑥 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지 못할 상황이면은, 쉬었다 하는 게 낫지. 걸쳐 있는 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치지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학원을 걸쳐 놓는다는 느낌. 자, 이렇게 이제 조금 과정은 쉽지가 않을 수 있겠지만, 인터넷 검색해보면 또 의외로 재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기파랑으로 바로 들어온 애들을 우리가 수능을 한번 봐봤더니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얘네들은 기파랑으로 바로 들어온 애들이야. 너무 뛰어난 애들이야. 당연히 잘 보겠지, 얘네들은. 그래도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3 애들도 막 수능 3등을 못 봤거든요. 초5짜리가 3등을 받았어. 어떡할 거야, 이거. 어쨌든, 불가능한 건 아니다. 독해력으로 가능하다. 이때도 뭐 관동별고 3위 인공 나왔어도 상관없더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신입생들은 입학 테스트를 탈락을 하게 되면은 2개월 후에 시험을 볼 수 있죠. 합격을 하게 되면은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성적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면 2개월 떨어졌는데 뭐하니 그러면? 그 준비 방법은 뭐니? 뭐 딱히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시중 독해력 문제집 같은 거 사서 이렇게 풀리면 좀 뭐 유형에 익숙해질 수는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사실 독해력 문제집 푸는 것도 마찬가지야. 애가 쓱 지문 읽고 한 5문제 되잖아요, 5문제. 그쵸?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2번 같은데, 1번 같은데 이렇게 풀잖아요. 그쵸?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독해력이 향상되나?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푸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그 독해력 문제집의 그 지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문을 요약하는 게 중요하다. 요약하러 보면 애하고 막 싸울 텐데. 요약을 왜 시키냐? 요약을 시키는 이유는 그 지문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딸내미가 그 작년 수능 엄청 어려운 수능을 한번 풀어봤어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을 풀더니 저를 불렀어. 아빠, 다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고2예요. 대단해. 이렇게 어려운 지문을 다 맞았어?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 맞았어. 대단하다. 그랬더니, 나 이제 뭐 해? 이러더라고. 자, 다 맞았어. 나 이제 뭐 해? 수학에서는 맞는 표현이야, 이게. 다 맞았으니까, 풀이 과정도 다 맞았으니까, 나 이제 할 거 없잖아. 나 이제 뭘 공부해야 돼? 다 맞았는데, 이 지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그래, 다, 맞았어. 자, 요 지문에서 요 중력 방정식 요거 있지? 여기 뭔지 한번 설명해 볼래? 하나도 설명을 못 해. 필이 좋은 애야, 얘가. 필로 간 거죠. 지문 이해 못 했어요, 100%. 그래서 제가, 봐봐, 넌 지문을 전혀 이해 못 했잖아. 그래도 문제는 맞았지. 이게 수능에서는 안 통해. 그러니까 이 지문을 한번 네가 요약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걔가 이제 고2짜리가 요약을 쫙 하는 거죠. 요약을 해보니까 어때? 지문의 내용이 선명하게 들어온다. 그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문 보는 눈이 커지는 거다. 라고 했지만, 집에서 하긴 힘들어, 이게. 강제로 시켜야 됩니다. 강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중간에 입학을 하는 경우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2개월 뒤에 온다고 너무 그 조바심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레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과정별 입학 기간은 3개월까지만 입학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과정에 들어와야 되는 게 신입생이다. 자, 뭐 먼저 들어오고 뒤에 들어오가 뭐 중요하냐? 와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재원생들은 신입생들은 입학하는 게 중요하고 재원생들은 진급하는 게 중요하죠. 6개월마다 진급을 합니다. 6개월 동안 3번 시험 봅니다. 우리가 7월에 입학하면은 8월, 10월, 11월 3번 진급 시험을 봐서 한 번만 통과하면 진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번 통과한다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신 점수가 반영돼 우리 재원생들은 주간 테스트와 숙제 점수 20점 반영돼요. 재원생 우대죠, 그렇죠? 이 신입생들은 20점 없어. 근데 얘는 20점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하고는 숙제가 무슨 숙제냐면은 답을 찾아와야 되는 숙제예요. 자, 답을 찾아오면 주간 테스트를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답을 찾아오려면 얘가 그 지문을 여러 번 읽어야 돼. 스스로 답을 찾으려면 지문을 여러 번 읽게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능동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집에서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게 숙제입니다, 우리 숙제. 이걸 탈락을 만약에 해서 진급시험을 얘가, 그러면 특강반이 열려요. 근데 특강반 2개월 듣고, 또 진급시험에 또 탈락했어. 그러면 6개월에 특강반을 들어옵니다, 총. 그럼 얘는 총 3년 6개월 다니는 거죠, 이를테면은. 예. 근데 얘가 6개월 다녀서 특강 듣고 다시 진급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네? 그럼 얘는 수학 영재로 판명나면서 일단 집으로 갑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2개월 후에 다시 시험 볼 수가 있어. 예, 그래서 보통 안 오죠.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과정을 완성하면은 수능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왜 공부를 하냐고.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공부 안 해. 학원은 어차피 강제고 숙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주 1회 수업이고, 그 주간 테스트 10분 중요해요. 왜? 숙제에 답을 찾아와야 돼. 답을 찾아오면 요거 100점이야. 요게 쌓여서 내신 점수 20%가 확보되면서 진급을 하게 되니까 우리 학원은 결국 뭐가 중요하다? 숙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논술 수업 2주에 걸쳐서 선정도서 한 권 합니다. 한 권의 선정도서를 2주에 걸쳐 수업을 해요. 1주차는 신문, 배경, 사실, 추론, 어휘. 2주차는 독서 퀴즈, 신문 읽기, 비판, 창의, 의문문.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해력 수업을 합니다. 문해 개념과 워크북 서바이벌. 요거는 숙제고, 요거 숙제요. 숙제 다 숙제. 그래서 워크북 서바이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답을 찾아야 집에 갈 수 있어. 예. 그럼 애들이 이제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답을 막 찾죠.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답을 못 찾은 아이들은 클리닉을 하고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업은 주 1회 2시간 30분 수업이지만 대부분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시간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일에 3시간 적당한데 애들 3시간 너무 길지 않아요? 우리 학원에서 수업 지루하다고 하는 애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루하지가 않아요. 예, 금방 끝나버립니다, 수업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많아, 특징이. 요거는 교재를 보면서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자, 우리 독서논술과 이 문해력 파트의 교재를 한번 보면서 가는데 선정도서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우리도 제가 이 학원을 만들면서 선정도서, 총균세 이런 거 선정하면 되죠? 한번 죽어봐 이러면서. 선정하면 돼. 왜? 읽어. 독해력 향상돼. 뭐가 향상돼요? 향상 안 돼요. 왜? 그렇게 어려운 책을 선정했다는 건 얘가 그 책을 3번 이상 읽고 와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야. 근데 그걸 3번 이상 읽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 수학, 숫자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3번 이상 읽을 애들은 이미 독서논술학원 안 와도 되는 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차피 오는 애들은 그렇게 안 읽는 애들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책을 주고 애를 제대로 읽어오지도 않는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글을 어렵게 되면 짧은 글은 여러 번 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총균세의 지문을 떼서 그 한 단락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건 쉬운데 그 책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은 1년 동안 제가 봤을 때 10번 이상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신간도서 중심에 무엇보다 좀 제가 강조한 게 애들이 독서에 흥미를 붙일 수 있게 만들자. 책에서는.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1 저학년 때라도 책이라는 게 의외로 재밌구나.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냐. 초등학교 때 독서에 흥미를 붙이지 못하면 중고등학교 때 그냥 끝이에요. 아니죠. 죽을 때까지 끝입니다, 독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 기회인데 우리가 여기 흥미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책을.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정도서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밖에 이제 전시가 돼 있을 거예요. 끝나고 선랑 교재를 보시면 돼요. 요런 거 보시면 이제 학원 안 다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고, 독서논술과 이제 문해력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요. 독서논술은 여기 이제 그 추론적 이해까지 1주차 수업이고, 요 뒤에가 2주차 수업이고, 2주에 걸쳐서 책 한 권, 선정도서 한 권을 2주에 걸쳐 한다 그랬죠? 선정도서 한 권을 2주에 걸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문해력 수업이 뒤에 조금 있고, 매주 하고. 자, 그럼 교재를 이제 보면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읽기. 그래서 선정도서와 관련된 그 주제, 시의적인 요즘의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신문 읽기를 하고, 두 번째, 배경 지식. 역시 선정도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QR코드를 클릭을 하면은 이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런 그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 같은 수업을 진행하고, 세 번째, 사실적 이해는 여기 보면 숙제입니다. 과제죠. 그렇죠? 책을 읽고 여기다가 빈칸을 채워오는 거예요. 얘가 이 선정도서를 성실히 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성실히 해야 하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걸 안 해왔어. 선생님, 제가 책은 읽었는데 이거는 제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걔가 책을 읽은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런 경우는 수업을 참여시키지 않고 옆 교실로 보내가지고 책을 읽고 요걸 다 하고 다른 수업 여기에 만들어야지. 그게 걔를 위한 거 아니에요? 책도 안 읽었는데 그냥 수업 강의해. 책 내용도 하나도 몰라. 근데 막 수업 진행해. 뭐야 이게? 그건 아니죠. 그 아이를 위해서 옆 교실에서 3시간 동안 책을 읽고 차분하게 작성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날에 시간 언제 되니? 토요일 날 돼요. 그럼 토요일 1시 수업으로 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그걸 들여보내는 게 잘못된 행동이야, 그거는. 돈 벌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적 이해라고 해서 추론 문제를 이렇게 풀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1주차 수업, 독서논술 1주차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2주차 수업에서는 비판적 이해라고 해서 주장과 근거,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작성을 한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토론을 한 15분 정도 짧게 진행합니다. 발표와 반박 정도. 길게 해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준비한 거를 가지고 15분 정도 진행을 하고, 또 요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제시문 조건에 맞춰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1000자에서 1500자. 보통 수업 시간에 개요 작성을 하고 집에 가서 글쓰기 노트에다가 1000자, 1500자.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작성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대면 첨삭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 첨삭이라는 게 사실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첨삭을 해주면은 엄마들이 이제 보면서 좋아하지. 엄마들이 선생님 빨간 펜으로 아주 열심히 해주셨네. 애는 안 봐 이거를. 그래서 도움이 안 돼. 이거 왜 하나 모르겠어 이거.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첨삭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고쳐쓰기, 다시 쓰기를 할 때 요게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개월마다 고쳐쓰기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2개월이면 얘가 이제 논술을 한 4개 쓰거든요. 그 4개를 바탕으로 해서 고쳐쓰기를 2개월마다 진행하는 거예요. 학원에 와서. 여기서 글쓰기 실력은 많이 글쓰기 실력이나 사고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오셔서 고쳐쓰기를 탁 하고 선생님이 확인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휘 같은 거, 지금도 어휘책을 한 권씩 드렸나요 혹시? 예, 그 어휘책들.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어휘책. 그런 어휘책은 죽은 어휘입니다. 어휘력이 향상되지 않아, 그런 어휘책은. 쓸모없는 책이에요. 예. 그거 가지고 무슨 어휘력이 향상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선정도서에 있는 이 페이지까지 얘가 집에서 읽은 책 있잖아요. 거기에 필수 어휘를 우리가 다 정리해 줍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 필요한 어휘들을.
자기가 책에서 읽은 어휘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되고 그걸 또 주관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항상 어휘라는 건 자기가 봤던 글에 나온 어휘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휘력이 향상되지.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10개,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10개 외워와. 그 뭔 의미가 있어. 엘리베이터에서 외우고 테스트 보고 끝인데. 자, 그래서 그렇게 어휘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주차 때, 우리가 선정도서 한 권을 가지고 2주 동안 수업을 하니까 얘가 2주차 때 수업 올 때는 선정도서의 내용을 대부분 까먹어. 그래서 우리는 독서 퀴즈를 숙제로 해와야 되는데, 우리 숙제는 뭐라 그랬죠? 답을 찾아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답을 찾아오려면은 자기가 읽었던 선정도서를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 물론 그 부분이 독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우리가? 그래서 얘가 답을 찾으면서 선정도서를 한 번 더 읽게, 그러니까 선정도서도 2번 읽게끔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시스템이에요. 애들은 여기에 내용일치 OX를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선택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풀겠지만 이거는 사실상 수능 30번 내용일치 문제의 요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왜 우리가 꼭 수능을 대비한다고 해서 꼭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선정도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유형들을. 마찬가지로 독서 퀴즈 감상의 적절성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답을 찾아와야 되는데 역시 수능 31번 문제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다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이걸 풀면서 이런 유형까지도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작품을 보려면 문학작품의 개념도 좀 이해해야 돼요. 주동인물, 반동인물 이런 거 좀 알아야 되거든. 이걸 알려준 다음에 보통 문제 풀리잖아요. 우린 이걸 알려준 다음에 역시 선정도서에서 주동인물, 반동인물을 찾아보게 만들어요. 사실 이런 개념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아, 주동인물이네, 반동인물이네 찾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 단순하게 개념 알려주고 주입식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선정도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교재가 이미 많이 남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뒤에 이제 문해력 수업으로 넘어. 문해력 수업은 이렇게 하면 독서논술 수업이 끝나고 문해력 수업은 짤막합니다. 보통 문해 도구 14가지가 있어요. 14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문해를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 14가지를 매주 배우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첫 번째 문해 도구 1번이 이 주어 서술어 찾기가 문해 도구 1번이에요. 주어와 서술어, 우리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는 떨어져 있어가지고 판단하기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찾는 걸 애들 개념을 딱 가르쳐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문해 훈련이라는 이 워크북 서바이벌이라는 이 문제 있죠. 요거를 답을 찾고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결하죠. 애들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수업이.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 수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주어 찾아봐. 그러면은 우리는 비트코인은 국립공원은 고고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선생님이 다 불러줘. 자, 우리는 이거 동그라미 착 끝. 이런 수업을 왜 해요? 뭘 배우는 거야? 뭐 기본 개념 배우는 거야? 그런 수업을 다 국어학원들은 하고 있어 지금. 그런 수업 뭐하러 합니까? 그런 거를. 답을 왜 불러줘요? 그거를. 중요한 건 얘가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문장의 의미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답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수업은 필요가 없는 수업이에요. 우리는 얘가 주어를 탁 찾아. 그리고 앞에 나와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아. 선생님이 딱 보니까 5번 틀렸어 얘가.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5번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해주고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자기가 뭘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답을 찾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 틀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개 틀려서 이렇게 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장을 여러 번 읽고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해라. 그걸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A라는 학생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만 1시간 동안 30문제 풀었어. 풀 수 있는 문제만 골라서
하루에 1시간 동안 30문제 풀었어. A가. B는요. 미적분 1번 문제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그 1번 문제를 풀려고 지가 막 봤던 뭐 다른 개념서 막 뒤지고 막 끙끙거리고 1시간 동안 그 1번 문제 한 문제를 B는 못 풀었어. 누가 수학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100% B예요. 두고 보세요. 100% B입니다. 모든 공부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이제 그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치열하게 이제 답을 찾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된다.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주어 우리는 자 이렇게 공부했죠.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숙제가 이렇게 명제 판단이라는 숙제를 해오는데 이 숙제도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똑같은 문장이야. 수업에서 수천 번 읽었던 지문이 숙제에 또 나왔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근데 숙제는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 요 문장을 통해서 요 1번, 2번이 참인지 거짓인지 요걸 통해서 요걸 끌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도덕적 판단을 한다. 1. 우리는 일상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다. 여기서 얘를 끌어낼 수 있나? 모든 선행은 도덕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문장에서 이 내용을 끌어낼 수 있나? 어렵죠. 우리 숙제는 답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이제 사고력,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만둡니다, 학원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숙제 클리닉이에요. 숙제 클리닉. 애들을 주중에 불러서 숙제를 학원에서 하게 만들어라.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지는 마. 그냥 가이드만 제시해줘. 그러면서 애가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아들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욕을 하면서 이걸 하든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걸 도와줄 수 있겠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섣불리 이걸 도와줬다가는 큰 낭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주간 테스트 못 봐서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학원에 보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앞에 우리 워크북에 이 문장들의 어려운 단어들 여기에 또 어려운 단어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또 뒤에 정리가 돼 있어 또. 자기가 수천 번 읽었던 문장에서 어휘를 외우게 되기 때문에 어휘력이 급속도로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교재를 만들려면 많은 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판학문위원회 애들이 어휘력이 많이 향상된다라는 평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교재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입학 테스트 뒤에 안내하시겠지만은 1시간 걸리는 입학 테스트를 보면은 분석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꼭 받아보시고 부담 없이 받아보세요. 뭐 2개월 뒤 늦게 들어와도 되고 뭐 6개월 뒤에 늦게 와도 되죠. 다닐 때 성실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일찍 들어가는 게 나중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 숙제 검사를 한 그 내용을 문자로 매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숙제 클리닉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씩 글쓰기 클리닉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된다. 과제 클리닉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숙제하기 힘든 애들은 주중에 한 번 더 학원에 보내면 되고 논술 고쳤을 때는 2개월마다 하는 거 꼭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 클리닉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게시하고요. 그 다음에 뭐 칭찬 스티커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요거는 이제 표준 시간표입니다. 표준 시간표. 그래서 표준 시간표는 참고하시고 대충 시간표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 그 기판학문회원이 그 문해력의 물결을 일으킨다는 뜻인데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우리 여기 그 좀 있으면 안내해줄 이청 원장님이 워낙 그 베테랑이고 EBS 또 강사 출신이셔가지고 관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 아이들을 그 실력을 아마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